믿을 수 있습니까? 3천만 명이 먹는 쌀을 단 한 톨도 키우지 못하는 나라라는 게요. 2023년 그날, 저는 아크라 중앙시장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쌀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빈 자루를 들고 헤매고 가격은 하루 만에 2배로 치솟았죠. 제 옆에서 한 노인이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배고픔조차 남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16년 전 한국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과 함께 800톤을 수확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환영이에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코피입니다. 가나에서 농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프로젝트입니다. 16년이요. 그것도 처음엔 완전히 불신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2009년 3월 12일, 아크라 북부공단의 KOPIA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세운 농업기술센터였죠. 저는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외국 원조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게 제 업무였으니까요. 의자는 100개 놓였지만 사람은 30명도 안 됐어요. 단상에 박진우라는 한국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죠. 양복을 입었지만 손이 거칠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손이었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고 통역 없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나 농민들이 스스로 설 때까지 머물 겁니다. 기한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원조단체는 3년이나 5년 같은 기간을 말하는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년 안에 사라질 거라고요. 지난 9년간 19개 프로젝트를 봤는데 평균 수명이 2년 8개월이었거든요. 2주 뒤 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농민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죠. 그가 가방을 들고 시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농민들이 거기 있으니까요. 아크라 중앙시장에서 박진우는 토마토 파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통역 없이 직접 물었습니다. 토마토 농사 얼마나 지으세요? 할머니가 2에이커쯤 짓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진우는 공책에 이름과 농지 위치를 적었어요. 2시간 동안 15명을 만나 모두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박진우는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왔어요. 같은 할머니에게 토마토 상태와 날씨를 물었죠. 할머니는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나중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2주 차에 박진우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쌀 농사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쌀은 수입하는 거지 여기서 키우는 게 아니라면서요. 하지만 박진우는 진지했습니다. 3월 말 센터에서 첫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는 12명. 시장에서 만난 농민들이었죠. 토마토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초기 반응 저조, 농민 참여율 낮음, 3년 이내 철수 가능성 높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12명이 시작이라는 걸요. 3년이 흘렀습니다. 2012년 7월, 저는 북부 타말레 지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KOPIA의 첫 시범포를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5헥타르 규모였습니다. 아크라에서 6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덥고 건조했어요. 박진우가 논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옆에 12명의 농민이 함께 있었습니다. 3년 전 시장에서 만난 그 사람들이었어요. 토마토 할머니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벼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작은 노트에 물 관리 시간을 적고 있더군요. 저는 박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정부 예산이 중단됐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알고 계셨군요.
그럼 철수 일정은 언제로 잡으셨나요? 철수요?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유지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농업부에서 온 연락이었죠. 유럽 NGO 5개 단체가 동시에 가나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두 3년에서 4년 활동한 단체들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성과 미흡, 예산 부족, 본국 정책 변경. 저는 박진우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분들은 몇 년 계획이었나요? 3년에서 5년이요. 우리는 10년 받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박진우는 논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맨발로요. 지늘기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가 벼 한 포기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코피씨, 이게 보이시나요? 3년 전 씨앗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만큼 자랐죠. 저는 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5헥타르. 작은 규모였어요. 가나 전체가 수입하는 쌀은 연간 50만 톤입니다. 이 논에서 나올 양은 그중 1000분의 1도 안 됐죠.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논둑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3년 전엔 쌀을 시장에서 사야 했다고요. 비쌌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자기 손으로 키운다고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부심의 문제라고 했어요. 7월 말 첫 수확이 있었습니다. 2톤이 나왔어요. 농민 12명이 환호했습니다. 현지 품종보다 60% 높은 생산성이었거든요. 박진우와 농민들이 함께 쌀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크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유통업자 3곳에 연락했습니다. 국산 쌀을 받아줄 수 있냐고요. 모두 거절했습니다. 수입쌀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농민들은 그 쌀을 자가 소비했습니다. 가족끼리 나눠 먹었어요. 시장에는 한 톨도 나가지 못했죠. 저는 실망했습니다. 3년을 했는데 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3년차 성과 미미, 시장 진입 실패, 유통망 부재로 지속 가능성 의문. 하지만 박진우는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0헥타르로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농민 교육도 2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팔지도 못하는데 왜 확대하십니까? 팔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과도 없고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계속하는지요. 하지만 박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년 차가 됐습니다. 2016년 2월, 저는 KOPIA 누적 성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0헥타르 재배, 150명 농민 교육, 연간 140톤 생산. 숫자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 보고서에 단 한 줄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농업부 건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담당 과장 사무실이었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과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KOPIA 실적을 왜 보고서에서 빼셨습니까?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규모가 너무 작아요. 넣을 가치가 없습니다. 7년간 누적 생산이 500톤이 넘는데요. 코피씨, 우리가 수입하는 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50만 톤입니다. 500톤은 0.1%예요. 숫자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과장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7년을 했는데 시장의 먼지만큼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를 만났습니다. 아크라 시내 작은 식당이었어요. 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의미 없는 숫자라고 하더군요. 박진우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씨앗은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하지만 7년입니다. 7년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쌓인 좌절이 터져 나왔어요. 박진우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도 10년은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여기는 다를 수 있겠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헛된 시간이라고요. 며칠 뒤 언론 기사 하나가 났습니다. 가나 농업의 현실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자는 외국 원조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10여 년간 수백억 프랑을 쏟아부었지만 쌀 자급률은 여전히 제로라고 썼어요. KOPIA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아서요. 저는 타말레 시범포를 다시 찾았습니다. 박진우가 농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토마토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에 나왔죠. 저는 박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계속하실 겁니까? 네.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도요. 박진우가 논을 바라봤습니다.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7년을 봤는데 여전히 토대라니요. 도대체 언제 결과가 나온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다음 주 교육 일정을 짜고 있었어요. 포기할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7년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박진우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9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5월, 제 아들 콰메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9살이었죠. 전공은 농업공학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콰메가 농업에 관심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가나에서 농업은 가난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어느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은 질로프 라이스였어요. 가나 전통 요리죠. 쌀로 만듭니다. 제 아내가 쌀을 씻고 있었어요. 콰메가 쌀 포대를 봤습니다. 태국산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옆에 인도산, 베트남산 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 찬장에는 가나 쌀이 단 한 톨도 없었어요. 콰메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가나는 쌀 하나 못 만드나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9년 동안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기도 했죠. 만들고 있어. KOPIA에서 9년째 하고 있어. 그래서 얼마나 만들었는데요? 연간 250톤쯤. 누적으로는 1000톤이 넘어. 콰메가 쌀포대를 다시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게 50만 톤이잖아요. 0.05%네요. 숫자가 저를 찔렀습니다. 아들 입에서 나온 숫자가 더 아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이 무거워졌죠. 제 아내가 그릇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콰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9년을 일했는데 제 아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박진우는 10년을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미미할 텐데요. 일주일 뒤 콰메가 친구 5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 농업공학과 학생들이었어요. KOPIA 센터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들을 센터로 데려갔죠. 아들에게 실패한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박진우가 농민 20여 명과 함께 교육 중이었어요. 물 관리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죠. 청년들이 조용히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박진우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대신 큰 수조를 가져와 직접 시연했습니다. 물 깊이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손으로 보여줬죠. 교육이 끝나고 콰메가 박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센터장님, 한국은 어떻게 쌀 자급을 했나요? 박진우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20년 걸렸습니다. 처음 10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나도 20년 걸릴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되겠죠. 콰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콰메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KOPIA에서 배우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0.05%의 프로젝트를 보고도 아들은 희망을 봤던 겁니다. 저는 몰랐던 거예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11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3월 세상이 멈췄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죠. 가나 정부는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항구도 막혔어요. 국제 해운이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중순, 저는 아크라 중앙시장에 갔습니다. 평소엔 쌀자루가 산처럼 쌓여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빈자루를 들고 서 있었죠. 한 상인에게 물었더니 배가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재고는 이틀 전에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시장을 돌았습니다. 쌀을 파는 가게가 20곳쯤 됐는데 모두 문을 닫았어요. 단 한 곳만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곳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50명도 넘어 보였습니다. 가격표를 봤어요. 킬로그램당 1000프랑. 일주일 전엔 500프랑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상인이 한 사람당 2kg만 판다고 했습니다. 저는 2kg을 샀어요. 4인 가족이 먹기엔 이틀치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시장 3곳을 들렀습니다. 모두 품절이었죠. 그날 저녁 식탁이 조용했습니다. 쌀이 없었거든요. 대신 얌을 삶아 먹었어요. 콰메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한숨을 쉬었죠. 저는 무력했습니다.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하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쌀 없이 지낸 사흘이었어요. 콰메가 대학 친구네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4인 가족이 쌀 1kg으로 사흘을 버티고 있다고요. 아침엔 죽, 점심은 거르고 저녁엔 묽은 죽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가나 저녁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진우에게 전화했어요. 11년 만에 제가 먼저 전화한 겁니다. 지금 KOPIA에 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작년 수확분이 30톤쯤 남았다고 했어요. 원래 종자용이지만 긴급 상황이니 나눠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센터로 갔습니다. 창고에 쌀자루가 쌓여 있었어요. 박진우가 자루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줄을 서 있었죠. 그들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11년 동안 함께했던 농민들이었습니다. 저도 10kg을 받았습니다. 박진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11년을 했는지요. 저는 쌀 자루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10kg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11년의 무게였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지었어요.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밥 한 공기씩 담았죠. 콰메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이게 가나 쌀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KOPIA에서 키운 거라고 했죠. 콰메가 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제 아내도 조용히 먹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11년간 박진우가 만든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300톤도 50헥타르도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씨앗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박진우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시작하고 싶습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3월 드디어 K-라이스벨트가 공식 시작됐습니다. 가나는 7개국 중 하나로 선정됐어요. 배정된 면적은 300헥타르였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큰 규모였죠. 저는 현장 총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콰메는 24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기술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센터장이었죠. 14년을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3월 중순 타말레에 800명의 농민이 모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종자 배분, 물관리, 병충해 대책. 박진우와 콰메가 함께 가르쳤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 예산이었어요. 승인된 금액은 10억 프랑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말까지 5억 프랑만 집행됐어요. 나머지 절반은 보류됐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다른 부서 예산이 먼저라고 했어요.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였죠. 저는 농업부에 3번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5억 프랑으로는 300헥타르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5월이 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비가 한 달 넘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관계시설이 부족했던 북부 지역이 타격을 받았죠. 100헥타르가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이 불안해했어요. 박진우와 콰메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에서 긴급 지원한 물관리 장비를 설치했어요. 밤새 작업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려 논해댔죠. 70헥타르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30헥타르는 포기해야 했어요. 7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민 이탈이었어요. 800명 중 250명이 떠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벼농사는 수확까지 넉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수입이 없었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어요. 저는 남은 농민들을 모았습니다. 550명이었어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한 농민이 대답했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코피씨,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떠나면 영원히 수입쌀만 먹겠죠. 다른 농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남기로 했어요. 박진우가 한국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지원을 요청했죠. 일주일 뒤 답이 왔습니다. 비료와 농기구를 무상 지원한다고 했어요. 조건은 없었습니다. 9월 병충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화명나방이었어요. 5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진우가 한국 전문가에게 연락했어요. 영상통화로 진단받았습니다. 친환경 방제법을 배웠죠. 콰메가 농민들과 함께 사흘밤을 샜습니다. 손으로 직접 해충을 잡아냈어요. 40헥타르를 지켰습니다. 10월, 이삭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이었어요. 농민들이 논을 지켰습니다. 밤에도 교대로 지켰죠. 새떼가 쪼아먹을까봐 걱정했거든요. 저도 이틀 밤을 논에서 잤습니다. 콰메와 함께요. 어느 날 밤 콰메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타말레 밤하늘은 맑았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해봐야지. 11월 중순,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남은 면적은 250헥타르였어요. 처음 계획했던 300헥타르보다 적었습니다. 가뭄과 병충해로 50헥타르를 잃었고 농민 이탈로 유실된 게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800톤이 나왔어요. 헥타르당 평균 3.2톤. 목표했던 500톤을 60%나 초과한 겁니다. 한국 품종의 생산성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농민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진우가 울었어요. 14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콰메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15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800톤의 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타말레 창고에 가득 쌓였죠. 문제는 어디에 팔 것인가였습니다. 아크라 도매상 10곳에 연락했습니다. 8곳이 거절했어요. 수입쌀이 익숙하다는 이유였죠. 2곳만 50톤씩 사겠다고 했습니다. 100톤. 8분의 1이었어요. 저는 정부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급식 공급을 제안했어요. 한 달을 기다린 끝에 300톤 계약이 났습니다. 나머지 400톤은 농민들에게 돌려줬어요. 그들이 가족끼리 먹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3월 농업부 차관이 타말레를 방문했습니다. 논을 둘러보더니 물었어요. 규모가 작습니다. 확대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엔 500헥타르 목표입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0.1%가 무슨 의미냐는 표정이었죠. 4월 두 번째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농민이 700명으로 늘었어요. 면적도 300헥타르로 회복했죠. 하지만 가뭄이 왔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비가 평년의 30%밖에 안 내렸어요. 100헥타르가 위험했습니다. 박진우가 한국에서 이동식 펌프를 긴급 지원받았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려 논에 댔어요. 콰메와 농민들이 밤낮으로 물을 댔죠. 70헥타르를 살렸습니다. 7월 벼멸구가 60헥타르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작년 경험이 있었거든요. 콰메가 빠르게 친환경 방제를 했습니다. 50헥타르를 지켰죠. 9월 태풍이 왔습니다. 이틀간 300mm 폭우가 쏟아졌어요. 4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농민들이 밤새 배수로를 팠어요. 저도 삽을 들었습니다. 박진우와 콰메도 함께였죠. 다음 날 아침 물이 빠졌습니다. 30헥타르를 살렸어요. 10월 농업부 장관이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그는 농민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한 농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쌀을 키웁니다. 장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년엔 1000헥타르로 확대합시다. 11월 말 두 번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800톤이 나왔어요. 1년에 1600톤. 여전히 0.32%였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이번엔 도매상 5곳이 먼저 연락해왔거든요. 학교 급식 주문도 배로 늘었죠. 콰메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린 성공한 건가요? 저는 타말레 논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박진우가 처음 삽을 뜬 그 자리였어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시작은 했어. 그날 밤 저는 박진우와 함께 논둑에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이네요. 네, 15년입니다. 후회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모든 원조를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0.2%였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16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저는 아크라 중앙시장에 서 있었습니다. 쌀 코너였어요. 수입쌀 자루들 사이에 새로운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가나라고 적혀 있었죠. 한 주부가 그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격표를 봤어요. 킬로그램당 450프랑. 옆에 태국산은 500프랑이었습니다. 주부가 가나산을 카트에 담았어요. 망설임 없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16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가나 쌀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도매상은 이제 8곳으로 늘었어요. 작년 5곳에서 3이 더 추가됐죠. 학교 급식 계약도 600톤으로 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았습니다. 가나가 수입하는 쌀은 연간 50만 톤이에요. 1600톤은 0.32%에 불과했죠. 16년을 했는데 여전히 1%도 안 됐습니다. 저는 볼타 강변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타말레에서 남쪽으로 2시간 거리였어요. 16년 전 박진우가 처음 삽을 뜬 곳이었죠.
지금 그 자리엔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종자 생산단지였어요. 1000헥타르 규모였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었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트럭이 자재를 실어 날랐죠. 완공은 내년 예정이었습니다. 완공되면 이 단지에서 연간 5,000톤을 생산할 계획이었어요. 그래도 1%였습니다. 박진우가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16년이 그의 얼굴에도 새겨져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16년이네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볼타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코피씨, 후회하십니까? 가끔은요. 16년을 했는데 아직 1%도 안 되니까요. 박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도 20년 걸렸습니다. 우린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때 콰메가 왔습니다. 25이 된 아들은 이제 KOPIA 가나 센터 부소장이었어요. 그가 들고 온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세네갈과 기니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가나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콰메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케냐에서도 연락 왔어요. 내년에 방문단을 보낸대요.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K-라이스벨트 7개국이 모두 가나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16년의 기록이 서아프리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3월 정부가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5,000톤 생산 목표. 2030년엔 2만 톤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2만 톤이면 4%였습니다. 여전히 작았지만 방향은 잡혔죠.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콰메가 쌀을 가져왔거든요. 타말레에서 수확한 가나 쌀이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떴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었어요. 16년 전 토마토 할머니가 처음 수확했던 그 쌀의 후손이었습니다. 12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000명이 넘는 농민이 키우고 있었죠.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그래, 우리 쌀이니까. 우리 쌀. 16년 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가나는 100% 수입에 의존했었죠. 지금은 0.32%지만 우리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크라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16년 전 박진우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게 자란다고요. 그는 옳았습니다. 16년은 짧지 않았어요. 하지만 헛되지도 않았습니다. 0.32%는 작았지만 시작이었죠. 그리고 볼타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며요.